자, 원고 적격으로 가봅시다. 뭐 제결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438페이지. 자, 원고 적격은 뭐 당사자 능력부터 보시는 게 순서겠죠. 그래서 일단 권리의무의 기속 주체 만이 일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거기 뭐 써놓은 것처럼 당사자 능력, 당사자 능력, 적격, 우리 민사소송에서 배웠던 얘기고, 우리 행정소송법은 이제 당사자 적격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죠. 당사자 능력, 권리의무의 기소처를 말한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이제 보통 당사자 적격을 판단하는 게 기본 구도죠.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12조도 결국 권리의무의 기소 주체 중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되는 거죠. 뭐 쉽게 말해준다면, 뭐 갑이 입대 처분을 받았다 했을 때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지, 뭐 갑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갑의 아버지도 당연히 당사자 능력은 있지만 적격이 없다는 얘기죠. 뭐 그런 것이고, 그래서 거기서 써놓은 것처럼 제가 취지를 써놨는데, 거기 노마즈 1번의 세 번째 문단 12조는 권리 능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즉 당사자 능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정하는 개념이다. 원래 이렇게 이제 보통 보잖아요. 그러나 이제 13조는 권리 능력이 없는 행정기관에 불과한 행정처에게 당사자 적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규정이다. 각각의 입법 취지가 좀 다르다는 것을 좀 확인해 놓고, 자, 넘어가지 이번에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요 얘기를 하시기 전에 그 원고 적격에 관한 역사적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리 행정소송법은 우리 초창기부터 건국 이래부터 있었는데, 그래서 행정소송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인데, 이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1984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그 배경이 재밌었어요. 84년대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학설상의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학설 대립이 누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법이 보하는 이 구제설, 권리 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 구제설, 적법상 보장설 등이 그 당시 학설 대립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학설 중에서 통설적 입장이 법이 보하는 이 구제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통설적 입장을 받아들여서 우리 입법자가 법이 보하는 이 구제설로 결국 참고해서 그 입장 그대로 해가지고 법률상 이익을 우리 행정소송에서, 특히 취소소송에서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로 써놓은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순서인데, 제가 이제 대학에 가서 종종 하는 말인데, 대학에 가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우리 수업을 하시잖아요. 법률상 이익을 설명하는데, 법률상 이익 해가지고 권리다, 그 다음에 뭐 법이 보하는 이익이다,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다, 적법성 보장설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일단 첫째, 법률상 이익하고 적법성 보장이 서로 매치가 안 돼요. 첫째. 그쵸? 뭐 법률상 이익이 권리다까지는 매치되고, 법률상 이익이 법이 보하는 이익이다 매치가 되고, 법률상 이익이 뭐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다 매치가 되는데, 법률상 이익하고 적법성 보장설은 매치가 안 되죠. 일단 매치가 안 되죠. 법률상 이익을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치가 안 돼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교수님이 설명하면서 법률상 이익 관한 얘기 설명하면서 결국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하는 이익이다.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법률상 이익은 법이 보하는 이익하고 똑같은 말이죠. 법률상 이익이 법이 보하는 이익이에요. 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동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가서 교수님 따졌죠. 이거 도대체 무슨 이런 게 어딨냐? 이건 순환 논리다. 이거는. 그랬더니 이제 네가 뭘 아냐고. 네가 아는 게 뭐냐고 그래서 이제, 그럼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게 된 거야. 이거는 교수님이 저한테 아마 그 역사적 배경을 한마디라도 설명해 줬으면 제가 이렇게 행정법을 지금 전공 안 했겠죠. 예, 그런 걸 몰라셨을 것 같아요. 아마 관심도 없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그 법률상 이거는 해석론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여기 지금 학설 대립은 해석론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12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취소소송의 원고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학설상의 대립이 권리구제설, 법이 보하는 이 구제설, 보호가치 있는 이 구제설,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독일법 개학자들의 주장이었고, 그 다음에 적법성 보장설이 프랑스 법학자들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가지의 입장이 있었고, 그 중에 그 당시의 통설 판례적 입장인 법률상, 즉 법이 보하는 이 구제설, 이 입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우리 행정소송법 12조에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에 관한 해석이 법률상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호 방법이니까 이거는 결국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한 학설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건 역사적 가치만 있는 거예요. 학설사적 가치. 이런 학설이 있었고 그런 학설 중에서 우리 통솔 판례가 취했던 그 입장을 반영해서 법률상 이익서, 즉 법률상 이익, 즉 취소송은 그 처분의 취소 결과를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함으로써 결국 우리 행정소송, 특히 항고소송, 특히 취소송이 결국 주관소송이다. 어떤 프랑스 법적인 객관소송이 아니라 주관소송이다. 권리와의 관계를 뗄 수 없는 주관소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태도일 뿐이지 이게 무슨 학설사적 그런 배경만 있는 건지 이 학설들이 지금까지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정리하시다 이제 들었으니까 이제 이해하셨을 테니까 제가 다른 책에 비해서는 이 가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간략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학설사적 배경만 있는 거고 현재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학설상의 대립을 통해서 결국 우리 입법자가 법 위반의 이익구제설을 취해가지고 우리 행정법 12조를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건 결국 우리 행정소송 즉 항고소송의 주관소송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흔적이란 말이죠. 권리, 즉 원과의 관계, 권리를 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주관소송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흔적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읽으시면 그냥 그런 배경을 통해서 알아두시고 결국 오늘날 학설 대립의 핵심은 오른쪽에 나와보네 법률의 범위. 막상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더니 이 조문이 법률상이 그래 버리니까 뭐가 돼 버리죠? 법률에 한정해서 원고적 격을 판단해야 되니까 법률의 원고적 격을 판단할 만한 그런 근거 규정이 보이지 않으면 원고적 격 판단이 매우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학자들은 이 법률이라는 단어를 좀 넓게 완화해서 보통 우리가 이 법률을 실질적 의미의 법규로 해석해가지고 헌법까지 포함시키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법률상 이익에 관한 논의에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자체는 이제는 학설사적 가치만 있는 거고 실제적 의미는 나번의 법률의 범위예요. 이것에 따라 가지고 원고적 격이 넓어질 거냐 좁아질 거냐가 결정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439페이지 이제 법률의 범위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결국 헌법까지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대립이죠. 그냥 법률로 한정할 거냐 아니면 헌법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의미의 법규로 볼 거냐 이제 요 대립이 있는 거고 우리 판례는 명확하게 말하죠. 법률상 이익이라면 처분의 근거법규 또는 관련 법규 등에 의해 보는 개직구다 해가지고 일단 헌법을 포함시키지는 않아요. 직접. 그래서 헌법을 포함시켜서 직접 판단하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일단 원고적 경우를 판단하고 있죠. 다만 각각의 소송의 경우를 판례가 좀 특화시켜서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인인소송이라 하죠. 이웃소송. 시설물의 설치 허가에 이웃 주민이 다투는 인인소송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례는 이제 절차법규 또는 근거법규로 볼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법까지 아울러 같이 고려해가지고 원고적 결을 넓게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경원자 소송이라 하면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반드시 귀결되는 그런 경우에 허가를 받지 못한 자가 제기한 소송이죠. 이런 경원자 소송 같은 경우는 각 당사자가 배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가지고 뭐 처분의 근거법규의 근거법률이 사익도 보호하는지를 해석하지 않고 그냥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적 격이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와서 경원자 소송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처분의 근거법률, 관련 법률, 사익보호성 검토하지 않고 경원자 관계란 것만 있는 데면 원고적 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원고적 위법성 결론성은 뭐 근데 쓰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판례가 원고적 격을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고 헌법재판소는 처분의 근거법규 관련 법규 이외에 헌법상 기본권까지 고려하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그냥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 어차피 법원이 항고소송을 운영하는 건 거지 헌법재판소가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의 참고 사항일 뿐이죠. 자, 뭐 검토는 뭐 가능한 한 좀 넓게 보자라는 쪽으로 해석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법률상이라는 표현 대신 법적 이유로 표현을 조금 완화해서 보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써놨죠. 네,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430페이지로 440페이지 다음 페이지 가면 거기 다번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까지 한번 설명해 놨는데 자
이거는 언제 쓰면 좋으냐? 환경소송. 환경소송. 인인소송이라죠. 인인소송 중에 이제 환경소송. 인인소송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인인소송은 이제 시설물의 설치 허가 이웃 주민이 다투는 소송이고, 이제 그 중에 특히 이제 환경하고 밀접한 영향을 갖고 있는 뭐 공장 설립 허가 또는 공유소의 매립 면허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소위 환경소송에서 이 다번의 논의가 아주 실익이 있죠. 그래서 그런 환경소송이 나왔을 때 이 다번 얘기를 언급하면 분명히 가점이 있을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원고적 기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건 아니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내가 원고적 기억이 있다라고 주장할 필요 없죠. 그냥 소장에 대한 처분의 유법성만 신나게 주장하면 돼요. 그때 보통 피고 행정을 챙길 그때 보통 본안전 항변 단계에서 쟤는 원고적 기억 없어요라고 이렇게 항변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이제 원고가 자신의 원고적 기억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 못하면 각하 판결을 당할 텐데 다른 것들은 뭐 증명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유독 환경소송은 이게 입증이 쉽지 않죠. 환경소송은 민사소송으로 가도 입증이 어렵잖아요. 인과관계 입증이라든가, 그죠? 과실관계 입증이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서도 과연 그 시설물의 설치 허가 때문에 이 원고가 불이익을 받는지가 입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입증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판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이 설정이 된다라든가 또는 객관적으로 어떤 영향권 자체가 설정이 되면 그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것만 증명되면 주소지가 그 안에 있다는 것만 증명되면 원고지격을 추정시키는 그런 추정의 범위를 발전시켜 왔죠. 이건 좀 분석하면 민사소송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공예소송, 환경소송에서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우리가 입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판례 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도가 이제 행정소송까지 들어온 거예요. 혹시 뭐 환경법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분 거기서 가장 중요한 테마 중 하나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과 이런 연결점. 자,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연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이 법률상 이게 있는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그런 환경소송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 보십시다. 읽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적 기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일과는 달리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주장, 즉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실제로 권리침해 여부가 밝혀져야 돼요. 자, 이게 우리나라 취소소송의 특징적인 구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독일은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만 하면 소송 요건이 충족이 되고 실제로 본안 가서 권리침해 여부하고 그 처분의 유법 여부를 함께 따져요. 그런 시스템인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우리는 권리침해 여부를 아예 소송 요건 단계에서 다 판단하고 본안 가서는 오로지 위법성만 판단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죠. 전 세계상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예요. 이렇게 해서 권리하고 위법의 문제를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하나는 권리는 앞 단계에서 위법은 뒷 단계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아주 그 독특한. 그래서 다른 나라 학자들이 와서 굉장히 니네는 굉장히 특이하게 발전했다라고 하고 특히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걸 두 가지를 구분해서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한번 제가 통역하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그런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일본 애들은 머리 싸는 그런 게 안 되거든요. 하여튼 일본은 미개한 민족이니까. 예,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이 인종이 다른 건 아시죠? 우리는 원래 기본은 우리하고 일본하고 우리는 그렇다 나치즘은 아니고 일본하고 우리는 섞지 말자는 얘기예요. 일본 애들 자꾸 제주도에 땅을 살려고 하는데 일본 애들만큼 못 사기 좀 막는 법이라도 만들어 그만합시다. 자, 어쨌든 저희가 자꾸 했는데 이 다번에 법률상이 있는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때 환경소송을 얘기할 때 독일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법률상 이게 존재가 실제로 입증이 돼야 된다. 그런데 돼야 되는데 그래서 원고가 증명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환경소송에서 이게 원고적 기억이 부정돼가지고 각하되는 비리비리하니까 다만 우리 판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거나 일정 영향권 안에 거주하는 자들은 이런 환경상 이게 침해 또는 침해 우려를 사실상 추정을 하는 추정의 이론을 써가지고 원고적 기억을 쉽게 인정하는 그런 법률을 밝혀내고 있죠. 예. 뒤에 가서 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라본에 이거는 진짜 제가 이것도 굉장히 좀 설명할 게 많고 열받는 판례긴 한데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라본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죠. 분명히. 그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행정기관은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만 지금 이런 행정기관에게도 취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더니만 결국 걱정한 대로 최근에 이런 판례 하나 나왔죠.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최근의 판례는, 자, 동그라미 쳐봅시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두 가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 지금 락원의 네 번째 줄. 최근의 판례는 법령상 국민권익위원회 조치 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관계로, 자,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공표, 국민권익위원회 공표. 자, 이 얘기를 한번 설명할게요. 자, 우리 헌법 조문들을 한번 보고 행정소송법 조문도 한번 보십시다. 일단 헌법 111조, 대한민국 헌법 111조 1항 5호.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죠. 111조 1항 4호, 죄송합니다. 5호가 아니고 4호. 111조 1항 4호. 자, 헌법재판소 관장사항 중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 나와 있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이때 국가기관은 우리 헌법재판소는 제한해서 하고 있죠. 헌법기관으로 제한해서 하고 있죠. 헌법기관으로. 그러면 지금 경우에 있어서, 지금 우리 설문에 있어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헌법기관 아니죠. 헌법기관 아니죠. 선거관리위원회 자체는 헌법기관이지만 이렇게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인지에서 논란이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헌법기관 간의 다툼이 아니니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권한쟁의 심판은 아닌 거죠. 탈락.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봅시다. 행정소송법 제3조 4호. 두 번째. 기관소송이 있죠. 기관소송. 자,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있어서 권한의 존보 또는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 여기에 이제 부합할 가능성이 꽤 높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그 기관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뺀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봤던 권한쟁의 심판 여기는 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관소송의 경우에는 45조를 봐야죠. 하나 더. 45조. 이게 그 소위 유명한 객관소송 법정주의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률이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설문에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분쟁은 이것은 기관소송의 영역이 돼야 돼요. 기관의 다툼이니까. 국가기관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 아닌 자들의 다툼이니까 기관소송의 영역인데 이 둘의 분쟁을 해결할 법조문이 없어요. 이 둘의 분쟁을 해결할 소송제도가 법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첫째, 이 둘이 분쟁에 붙었을 때 첫째, 권한쟁의 심판의 영역이냐? 그건 아니죠.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받을 수 없고, 둘째, 기관소송의 영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행정소송법이 지금 보다시피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취해버려가지고 기관소송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기관소송일 때는 뭐가 필요하죠? 이 각 개별 법률에서 이 둘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소송수단을 마련해 놔야 돼요. 안 없어요. 된 거죠. 그러니까 첫째, 우리가 용어로 바꾼다면 첫째, 권한쟁의 심판의 경우는 뭐예요? 이 둘이 헌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결국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둘째, 기관소송으로 다투고 싶지만 기관소송이 안 되는 것은 이 둘의 분쟁을 해결할 소송수단을 마련해 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이런 말 하는 거죠. 이 둘의 분쟁을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다. 그게 그 뜻이에요. 답안에 쓸 수 있겠죠? 종합적인 얘기죠. 헌법적인 얘기 돼가지고 종합적인 얘기죠. 가능하면
권한쟁의 심판하고 기관소송을 했을 때는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언급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권한쟁의 심판에서 먼저 영역권을 가져가고 그 나머지 것을 기관소송에 가져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둘의 관계를 문제를 할 때는 항상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언급하는 게 순서예요. 자, 그러면은 결국 권한쟁의 심판도 안 되고 기관소송도 안 되고, 그래서 동네 북이 이제 항고소송으로 하자. 항고소송이 동네 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말로 이런 것을 항고소송을 기능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건 좋은 말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항고소송이 동네 북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아주 무리하는 거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자, 이거 기껏해야 기관이죠. 기관장에 불과하죠. 기관장에게 뭘 인정해요? 항고소송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파격적인 판시를 한 거예요. 조치 요구, 사실 내부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성 인정하고, 아주 그냥 이런저런 엉망진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물론 이해는 돼요.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사실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설명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이런 행정 조직의 경우에 행정 주체하고 기관을 잘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독일 행정소송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법조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부가 많이 된 게 아니고 공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판시를 한 거죠. 자, 그럼 비판적으로 좀 보세요. 비판적. 결론 안 드시고. 공부를 조금 하시면 얼마나 이 판례가 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하실 거예요. 자, 밑에 판례 읽어보십시다. 갑은 이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한 위원장이죠. 아니, 갑이. 그래서 이제 요구했고, 자, 밑에 두 번째 줄, 국민권익위원회가 피고고,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래, 이래서 쭉 내려와서, 여섯 번째 줄, 의리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처분성이 인정된다라고 우겨버리죠. 인정되는 조치요구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의료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의리, 비록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능력 및 원고 적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죠. 타당하다고 하시는데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판례를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거는 꼭 관찰해 보세요. 판례 결론 알아도 돼.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건 무조건 박수 친다고 될 판례는 아니에요. 자,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자, 개별적 검토에서 민중소송은 우리 배제가 되도록 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 우리 항고소송, 특히 취소소송은 주관소송이므로 개인의 권리구제와 관계없이 타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민중소송이 배제가 되어 있다. 민중소송은 이제 개정안에 가면 이제 공익소송이라고 표현이 바뀌게 되어 있고, 자, 넘어가 보세요. 442페이지. 자, 이제부터 이제 실제적 의미가 있는 것들이죠. 나번과 답원은 묶어서 보면 좋죠. 나번과 답원. 자, 나번과 답원은 묶으면 결국 크게 보면 처분의 상대방이에요. 나번은 침입적 처분의 상대방, 답원은 거부 처분의 상대방. 어찌됐든 간에 처분의 상대방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 적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쟁점은 안 돼요. 어차피 이렇게 상대방이 국가를 상대로 저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게 항고소송이니까 당연히 그런 애들이 원고 적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나번에 침입처분 상대방이 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써놨고, 다번에 거부처분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특히 거부처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신청권에 관한 문제가 원고적 격적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이미 대상적격 단계에서 이미 판단을 다 끝내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원고 적격 가서는 뭐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 원고 적격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하나만 기억합시다. 그 다번에 5번째 줄, 다만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 적격을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게 그 유명한 김근태 의원 사건이죠. 자, 우리 김근태 전 돌아가신 김근태 의원이시고, 이번에 이제 보통 김근태 고문이라고 보통 많이 칭하죠. 자,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 있을 때 변호인이에요, 변호인이 접견을 신청했는데 이 교도소장이 이거를 이제 거부하죠. 이 거부한 행위를 이제 의리 다투는
이런 형국이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거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다 제기하다 보니까 원고적격 여부가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도를 갖고 있고, 이 판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거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쟁점이다 라는 거고, 이때 그 다음에 둘째, 원고적격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홍정선 교수님 책을 봅니까? 그 책에는 이 사건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상 기본권을 원형해서 원고적격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우리 판례가 결국 헌법상 기본권을 바탕으로 해서 원고적격을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하시는데, 그거는 그분의 독자적인 견해고 독자설이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접견권이 헌법상 기본권이죠. 기본권이긴 하지만 이 기본권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있고, 그런 구체화된 형사소송법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원고적격을 판단한 거예요. 그런 것이지, 이게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원형해서 원고적격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단독설의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입장도 많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보십시다. 판례 이거 볼게요. 밑에 박스.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 제3자죠? 의령 제3자죠? 제3자를 할지라도 그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자, 두 번째 줄. 구속된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89조에 따라서 타인과 접견할 권리를 갖는다. 이거를 바탕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거죠. 그죠? 물론 이 접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죠. 이런 헌법상 기본권이 이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구체화되어 있고, 그 구체화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원고적격 구비 여부를 판단한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 판례는 여전히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항상 처분의 근거 법률하고 관계 법률까지만 본다는 얘기예요. 헌법상 기본권을 원형한 적은 없어요. 정리합시다. 우리 판례가 처분의 상대방에 대해서 바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그때는 헌법상 기본권 관점에서, 즉 자유권 회복 관점에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판례가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헌법상 기본권을 원형한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말은 어떤가 보세요. 우리 판례가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서 원고적격을 판단한 적이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판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건 기본적으로 자유권의 침해에 대한 회복 관점에서 원고적격이 인정한 거니까 그건 그런 말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판례가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제3자의 원고적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했다. 이거는 아니죠. 그런 적은 없죠. 자, 뭐 귀걸이는 귀걸이, 코에는 코걸이처럼 보여도 구분할 건 구분해서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십시다. 443페이지. 라본의 수익적 처분의 제3자. 첫째, 경업자 소송. 가장 많이 나오는 경업자 소송은 기존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신규 영업허가를 다투는 제도인데, 이것도 여러분 좀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 판례가 판단하는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미묘하게. 초창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도, 90년대 정도까지는 소송의 대상이 된 계쟁처분이라죠. 계쟁처분. 그래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 계쟁처분의 법적 성격, 이것이 허가냐 특허냐, 이걸 많이 고려했어요. 그래서 허가라고 우리 판례가 직접 표현을 쓰진 않고 이제 경찰금지 해제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학상 허가일 때는 원고적격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설권적 처분, 즉 특허라고 분석했을 때는 원고적격을 긍정하고, 이런 취지로 많이 초반에는 판시해 왔어요. 근데 최근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 판례가 허가냐 특허냐를 고려하는 것 대신에 어떤 거리 제한 규정 또는 영업소 제한 규정 또는 수요 공급 조절 규정, 이런 것들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그 취지를 넓게 해석을 해가지고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그래서 종래에는 행위 중심으로 원고적격을 판단했으면 이제는 행위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 규정을 해석을 통해서 원고적격을 넓게 해석하는 그런 판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약간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런 판례는 우리가 좋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당의 행정작용이 허가라 할지라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런 맥락을 갖고 그런 큰 틀의 설명을 듣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가장 일반적인 표현을 또 우리가 준비해 놔야 돼요. 자,
443페이지 경합자 소송이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해서 신규 허가가 발급됐을 때 기존 업자가 제기하는 소송이다. 자, 원고직격 판단할 때 대부분은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이거 통을 해야죠. 그죠?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에 근거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에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도 방지한다라고 해석이 될 때. 자, 이것만 봐도 우리 판례가 어떤 당의 개정 처분의 법적 성격보다는 당의 처분의 근거 법률 또는 관련 법률까지 고려해서 그런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가지고 원고직격 판단하겠다는 얘기죠. 좀 객관화시키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되고 특히 이제 최근에 아주 유명한 판례가 그 다음 문단에 있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 일반 소매인 그냥 일반적으로 담배 일반 소매인이 있고 군내 소매인이 있건데 군내 소매는 건물 안에서 담배 파는 사람들이고 일반 소매는 밖에서 파는 사람들인데 일반 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장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거리장 규정. 그리고 일반 소매인과 구매 소매인 사이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첫째,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은 특허일까요? 특허는 아니죠. 담배 파는 게 공익적 사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이 특허는 아니고 뭐 기껏 100번 양보해야 예외적 허가라든가 또는 허가겠죠. 허가. 담배 파는 거니까. 매매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게 개정 처분이 허가 아니면 기껏해 예외적 허가예요. 허가라고. 자, 그러면은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담배 소매인, 일반 담배 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장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원고직격 긍정하겠고 일반 소매인과 군내 소매인 사이는 이런 거리장 규정이 없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정하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단순하게. 결국 이것은 개정 처분의 성격, 허가냐 특허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객관적으로 들어와서 뭐만 보겠다는 얘기죠. 거리장 규정에 또는 영업소 제한 규정에 또는 수요 공급 조절 규정에 입법 취지만 갖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판례가 그래서 원고직을 넓힐 수 있는 여지로 우리 판례가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이 판례 1번이 뭐 가장 대표적인 판례인데 뒤에서 어째 문제가 있으니까 그 판례로 볼 거고. 자, 넘어가 보십시다. 444페이지. 판례 2번과 3번은 같이 묶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 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장 규정이 있으니까 원고직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기존 일반 소매인과 군내 소매인 사이에는 거리장 규정이 없으니까 원고직격 부정한다. 그게 판례 3번이고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고요. 자, 밑에 내려가 보십시다. 그 밖에 원고직격을 긍정한 예, 부정한 예들이 있는데 자, 먼저 자, 원고직격을 긍정한 예들은 대부분 특허업이었어요. 대부분 특허업이었어요. 자, 좀 보십시다. 자, 선박 운항사업 특허겠죠? 공익적 성격이 강하잖아요. 운송, 유통, 뭐 통신 이런 거 특허업이죠. 전파. 그래서 선박 운항. 그 다음에 뭐 2번에 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계열이죠. 3번도 그런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4번도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특허적 성격이 있죠. 거기 운송이죠. 운송이 아니라. 자,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운송사업면허죠. 뭐 묶으면 운송사업면허예요. 다 특허죠. 그 다음에 5번 분뇨 영업허가 이것도 특허로 본 거죠. 분뇨 영업허가 공익적 성격 강하잖아요. 특허로 봤죠. 6번은 특허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일반 소매인 지정 처분에 대해서 기존 일반 소매인 거리제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소 간 거리제한 규정을 고려해가지고 원고직격을 긍정한 예란 말이죠. 이 거리제한 규정의 입법 취지가 결국 기존 업자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도 방지한다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 5번까지는 특허라고 확실히 볼 수 있고 6번은 특허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논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원고직격 긍정한 예죠. 자, 오른쪽 가봅시다. 자, 오른쪽 가서 그 밖에 원고직격 부정한 예 대부분 허가업이죠. 허가업. 강학상 허가업. 목욕탕 영업허가. 자유경쟁시장 목욕탕 영업허가. 그 다음에 석탄 가공법 신규 허가. 뭐 지금은 이런 거 없잖아요. 어쨌든 옛날에. 그 다음에 3번은 용도 변경 처분이지만 실질은
치과의원 영업허가죠. 치과의원 영업허가, 치과의원 영업허가. 병원끼리 경쟁하는 것도 이건 이것도 영업의 자로 본 거예요. 4번에 여관, 당연히 자유경쟁 시장이죠. 5번 양곡 가공업, 6번 약사 한의사, 영업에 관한 문제죠. 전부 다 영업에 관한 문제죠. 영업에 관한 문제. 그래서 우리 판례가 허가로 봤던 것들이고, 7번은 뭐 그걸 떠나서 거리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소매인과 신규 소매, 일반 소매 사이는 그렇기 때문에 원고적으로 긍정한 예들이 있죠. 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결론을 좀 알아야지 실제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답을 알아놓고 이제 문제를 맞춰가는 거죠. 자, 그러면 참고로 한 군데만 좀 보고 오십시다. 앞부분에 한참 들어가서 가학상 허가 파트를 잠깐 보고 올게요. 나중에 제가 본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할 때가 됐어요. 자, 제 책에 108페이지. (108페이지) 4번에 가번 그래서 지금 가학상 허가라면은 우리 종전 판례 입장에 따르면 원고적으로 인정하기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최근 판례들까지 고려한다면 뭐 허가냐 특허냐를 고려하는 것 대신에 뭐 거리 제한 규정, 영업소 제한 규정 또는 뭐 수요 공급 조절 규정 이런 것들을 입법 취지를 보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최근의 입장까지 고려해서 허가 사업이라 할지라도 4번에 가번 허가 사업이라 할지라도 뭐 거리 제한 규정 또는 영업소 제한 규정 등이 있을 때 그때 그런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단순히 공익만을 보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기준업자의 어떤 과당 경쟁으로 인한 병행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고적으로 긍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최근의 취지까지 고려해가지고 제가 표현을 써놨어요. 그 정도 같이 보십시다. 자, 다시 뒤로 넘어갑시다. 원래 자리로 가요. 445페이지 문제를 좀 풀어보십시다. 445페이지 2009년 행시 문제. 자, 아까 봤던 사실관계고 그 문제 중에 이제 하나인데, 자, 갑이 있고 지금 을이 있죠. 갑이 기존에 영업하던 자고 을에게 신규 영업허가가 나갔단 말이죠. 이때 1번 갑은 X에 을에 대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자, 소재기의 적법성을 물어본 거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소재기 적법성만을 물어본 거죠. 본안까지 쓰면 오바죠. 소재기 적법성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취소소송 제기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처분 등을 대상으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사항이 있는 자가 처분청을 상대로 적법한 재소견안에 전신조사를 요구할 때는 거친 후에 그 다음에 그 처분청의 소재를 담당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쓰고 쭉 써놓고 설문의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뭐가 문제돼요?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적격 구비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다 쓴 것처럼 되는 거죠. 항상 소송 요건은 이걸 다 쓰면 바보예요. 이거 다 쓸 시간도 없고.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것만 딱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다가 설문은 뭐가 문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니까 원고적격 구비 여부가 문제가 되겠고, 원고적 일반론을 생각해서 쓰신 다음에 법률상 이익의 의미 정도 써놓고 경합자 소송에 대해서 우리 판례 태도를 언급한 다음에 설문의 경우는 뭐가 있나 보십시다. 이게 지금 첫째 특허업이죠. 첫째 일단 특허업이에요. 특허업이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누렸던 우리가 독점 제기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법률상 이익으로 볼 여지가 있겠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참조점은 보시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면허기준에서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의 사업 노선 또는 구역의 수요와 공급에 적합할 것. 무슨 말인가요? 그 동네의 운송 수요량을 고려해서 공급량을 맞춰가라, 그 말이죠. 과다 공급되지 않도록. 이건 결국 운송사업 질서라는 공익을 보하는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기존업자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취지도 있다라고 판례가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원고지를 긍정했던 사건이에요. 자, 넘어가십시다. 446페이지 자 볼까요? 자, 2012년 1회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 자 보시면 여기 원고적 기억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보면
소위 경업자 소송의 구도예요. 자, A 주식회사가 있고, 자, 첫 번째 줄 안동시장이 나오고, 자,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특허로, 우리 판례 기억나죠? 특허로 보면서 이걸 원어적으로 긍정했던. 일단 결론 나면 쓰기 편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알아놓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또다시 분뇨수집 허가를 딴 사람 또 내주니까 다투었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1번 위 소송에서 A 주식회사가 원고적이 인정되겠는가? 자, 이 문제에서 어려운 점은 뭐가 어렵냐면은 첫째, 밑에 있는 하수도법을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첫째, 거리 제한 규정이라는 것도 없고 세 개를 봐야 돼요. 거리 제한 규정, 둘째, 영업소 제한 규정, 셋째, 수요 공급 조절 규정.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우리가 참고해야 될 조문들인데 없어요. 눈을 씻고 봐도. 거리 제한 규정도 없고, 영업소 제한 규정도 없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고려 규정 없어요. 없으니까 사실 처분의 근거 법률만 갖고는 원고직격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보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뭐죠? 당해 개정 처분의 성격이 특허냐 허가냐. 그래서 특허적 성격이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가 누렸던 이익은 독점적 이익이다. 그래야죠. 특허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니까 특허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급을 조절해 줘야 돼요. 그것이 결국 기존 업자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안도 방지하는 것인 사익보호 목적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허적 시장이고 특허 이익 때문에 그래서 원고직격을 판단해보고 긍정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오른쪽에 447페이지 3번의 사안의 길에서 하수도법 1조라든가 3조 45조를 종합해봤지만 이것이 사실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문단의 얘기는 사실 제가 뻥이죠, 뻥. 사기친 거죠. 사기쳤어요. 왜냐면 하수도법 1조, 3조, 45조 사실 엄밀히 봐봐야 이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 방지라는 취지는 사실 안 나와요. 그냥 사기친 거예요. 어차피 뒷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다고 말해놓고 보충적으로는 어차피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해놓고 오른쪽에 가서 또 한 판례는 일반적으로 기존업자가 특허 기업이냐 허가 기업이냐 고려봤는데 분뇨수집 운반업 허가 특허적 성격이 있잖아요.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니까 그래서 특허로 봤을 때 원고직격 금지하는 거다. 그런 판례를 고려해서 판단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문단 이걸로 쓰는 거고요. 첫 번째 앞에 문단은 그냥 사기친 거죠. 어차피 두 번째 문단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맞춰가려고. 네, 이렇게 써놨어요. 많이 써보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 하십시다.